7월 31일 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래서 내부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보고서의 타이틀은 전략적 선택과 운영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지금 예산상에 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 정부 자체가 전체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상의 압박이 워낙 큰 상태에서 특히 이미 그 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487억 불이죠. 487억 불씩 향후 10년간 토탈 4,870억 불의 예산 삭감이 이미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시캐스터로 해서 한 500불 가까이 매년 500불, 향후 10년으로 5천억 불이 되겠죠. 그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를 발표한 그리고 보고서 작성한 배경 자체는 이러한 국방 예산이 확 줄었을 때를 대비해서 과연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선택지들을 한번 검토를 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그 헤이글 장관의 톤도 그렇고 이게 예산을 의회를 상대로, 그러니까 약간 미 국내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미 의회를 상대로 해갖고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이미 많이 삭감된 국방 예산을 더 삭감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대비 태세, 군의 대비 태세, 미군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여러 가지 분쟁들과 전쟁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의미는 결국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군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와 결국 능력 둘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제 판단은 이분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31일 날 발표를 할 때 그리고 그 보고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결국 전체적인 병력과 그런 전력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현대화하고 첨단화하고 있는 전력의 그런 능력을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둘 중에 선택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하나 전제가 되는 것은 헤이글 장관이 대통령이 제시를 했던 예산 감축안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캐스터에 의한 500억 달러가 더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미국이 선택에 내몰린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몰리다라는 표현이 제가 적절하고 생각이 되는 게 규모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규모도 이미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 달에 신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서 그 지상군 병력의 축소가 이미 발표가 지금 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 규모를 지금 더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병력 수가 지금 이제 49만 명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최대 지금 38만 명까지, 그러니까 40만 명 밑으로 지금 내린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40만 명이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할 때 미니멈 수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냐를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작년 1월 달에 그 신국방 전략 지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해서 하는 게 병력이 축소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른바 동시승리 전략.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승리 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이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렀어도 그 치러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그건 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 중요시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국방 전략 지침에서는 동시승리 전략을 포기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그것이 지침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그 이른바 동시승리 전략이 포기가 됐다라는 언론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런 딱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동맹국,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안보 정세를 고려를 한 거죠. 동시승리 전략이 상정하는 지역은 두 지역입니다. 하나는 중동이고 하나는 한반도입니다.
그 두 곳에서 동시에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두 개의 전장에서 미국은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국방 전략 지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다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얘기가 나온 동시승리 전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미국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두 곳에서 대규모 재래전을 하려면은 병력을 지금 갖고 있는 병력의 2배, 최소한 80만 명 이상이 돼야 그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숫자를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예가 되는 것이 한국이 미국과 갖고 있는 작전 계획이 이제 북한의 대규모 전면전을 우리가 상정한 작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계획 5027 이미 다 알려진 거죠. 두 개의 전선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미국 증원군이 토탈 65만 명 정도가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라프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65만 명의 증원군이 들어오는데 중동에서 비슷한 규모의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그 병력들을 다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아왔던 거, 비판을 했다기보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상징성이 더 크다. 그리고 뭐 그것을 비롯해서 그래서 홀드 윈이다. 한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그쪽의 병력을 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부터 이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규모를 줄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전장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미국이 현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2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한 개에서 대규모 전쟁을 치르면서 두 개에서는 이제 안정화 작전이나 급변 사태,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그런 분쟁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미니멈하게 40만 명은 있어야 그 전쟁이 수행이 가능한데 지금 40만 명 밑으로 내리겠다라는 것이 발표된 거는 좀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화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더불어서 해병대의 전력도 감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18만 명에서는 맥시멈 15만 명, 한 3만 명. 해병대는 원정군이고 공세 전력입니다. 3만 명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적지 않은 타격이고 특히 이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곳이든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빨리 들어가거든요. 한국의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급변 사태든 전면전이든 미 해병 전력은 굉장히 중요한 전력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3만이 준다라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대비 태세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항모 전단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11척에서 지금 뭐 한 8척까지 8, 9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 줄여진다면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항모 전단이 줄었을 때 오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동맹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주둔을 하고 있고 미군 기지가 있는 그런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군 기지의 활용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지난번 뭐 중동에서 수차례 전쟁을 할 때도 그 동맹국들이 기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항모가 먼저 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지로 해갖고 전쟁을 미국이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더 빠른 투사가 된다. 그리고 더 파괴적인 투사가 된다라는 건데 항모 전단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는 기지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작전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는 동맹국에게 더욱더 많은 이제 기지 활용, 이른바 이제 경유 거점이라는 우리가 스테이징 베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기지 활용도가 더 요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 부분 뭐 미국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제가 시캐스트가 걸렸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미국이 지금 검토를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검토의 결과에 헤이글 장관이 뭐 본인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미국 대비 태세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오래된 폭격기를 도태를 시키겠다. 근데 뭐 그럼 B-52가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정도 그것도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요즘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영어로 anti-access, anti-denial, 그러니까 A2AD라고 불리죠. 뭐 복잡하고 말이 그 비슷한 말이 왜 겹치는 애 하는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할 때 지금 몇몇 국가에서는 미국이 자국 근처로 들어와서 군사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항공모함이 들어가던 미국이 이제 그쪽에 가서 작전을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뭐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뭐 준비를 해서 미국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대로 그렇게 반접근 지역 거부를 못하게 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와 그런 작전 계획과 그런 규모의 병력들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뜻인데, 규모를 줄인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반접근 지역 거부의 능력을 유지하고 거기서 필요한 상당히 첨단 정밀화된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병력 규모가 줄으면 가장 큰 문제는 투사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거죠. 투사 능력이라는 것은 미군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병력을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쪽에 보내서 그 분쟁에 대해서 뭐 해결하거나 전쟁을 수행을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작전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승리 전략처럼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면 능력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규모는 그대로 두고 능력을 제한하겠다. 뭐 능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뭐 무기 체계라는 것이 워낙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들 아닙니까? 하나의 예를 하나 들면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미국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보냈죠. 2대가 미조리에서 한 번에 날라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는데 드는 비용이 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첨단 무기들이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개발 비용, 그것을 획득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 능력을 제한할 경우에, 즉 그런 것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예산 삭감에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만큼 미국의 전반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반접근 지역 거부에 필요한 전력들은 굉장히 첨단화된 그런 전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그래도 하나를 정말로 C캐스터가 이루어져서 매년 500억 토탈 1000억 가까운 예산 삭감이 매년 이루어진다면 뭐 미국 국방부로서도 미국 정부로서도 선택을 해야 되죠. 둘 중에 선택을 하나 하라면은 역시 규모를 줄이는 선택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뭐 굉장히 여러 번 다 밝혀진 거죠. 그 작년 1월 달에 나온 신국방 전략 가이드라인에도 아주 명확하게 규모를 줄이고, 그렇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그런 군사력을 건설하겠다. 이것의 기원은 사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럼스펠드 장관이 이른바 군사력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얘기를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예기치 않은 9.11 테러가 발생함으로써 그 전체적으로 미국이 만들고자 했던 군사력 변환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상당 기간 2011년 지금 10년 이상 많은 부분 홀드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그걸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전체적인 규모는 줄어들 것이고, 대신에 이제 해공군 위주, 지상군 규모가 줄고 해공군 위주의 첨단 전력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모든 전 과정을 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이 미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전력을 개편하는 방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원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했다라는 군사력 변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지만 훨씬 효율적이고 그 모듈화라는 이제 표현들이 계속 나왔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
마치 이제 레고 블럭처럼 이래저래 그런 전력들을 다 활용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레고의 블럭들을 이만큼 갖다가 이쪽에 완전히 다시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그 논란이 됐을 때 우리 측에서 좀 한국에서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냉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른바 이 진지전 개념을 계속 갖고 있어서 꼭 미군이 이 지역에 주둔을 해야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럼스펠드 장관이 그렸던 그림들이 제대로 그려진다면 꼭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안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원군들이, 증원 전력들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그림들을 그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는 그때 그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때와 다르다라는 것이 예산상의 압박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산상의 압박이 아니라 아예 큰 그림을 군사력 변환이라는 것을 그려서 그걸 맞춰가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예산상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발표된 보고서도 보면 처음과 끝이 그렇습니다. 다 예산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의 여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그림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뭐 400억 불 이상의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군무원들이 20% 자신들의 그런 그 수입이 지금 감축이 돼서 주 5일 근무에서 4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강제 휴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군무원들 말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간상 여유가 없이 그것들 같이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두 가지죠. 그 그림과 시간상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군사력을 얘기를 하셨는데, 핵심은 그 리밸런싱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리밸런싱의 핵심은 저는 군사력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동맹국과 우호국의 수를 늘리고 그런 군사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 미국의 그런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군사적인 옵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군사적인 옵션은 지금 아주 방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게 미국한테 큰 부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분산시켜서 예산상의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도 미국이 그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안 드는 외교적인 방법, 아니면 또 하나는 그런 군사적인 부담을 동맹국과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문제는 그쪽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할 거고, 예산 감축이 일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반접근이나 A2AD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반대급부로 중국은 계속돼서 국방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격차와 간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진 배치돼서 신속 투사가 가능한 미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그런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리밸런싱의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쪽으로 우리가 이제 동북아 쪽으로 한국 쪽으로 문제를 돌려서 본다면은 북한도 사실은 A2AD의 대상 중에 하나죠. 북한이 어떻게든지 한반도에 전이 됐던 급변 사태가 됐던 미군이 이곳에 증파되거나 증원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전력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문제를 볼 때 전반적인 억제력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규모냐 능력이냐를 선택을 했을 때 둘 경우에 다 전반적인 대비 태세는 약화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약화되는 거죠. 또 하나 관련돼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랑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죠.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대규모 증원군이 과연 미군 대규모 증원군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 규모가 감축이 되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그런 대규모 지상군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그 2000년도 초에 럼스펠드 장관 때 50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작전 계획인데, 그것을 이제 럼스펠드 장관이 다 리뷰를 시작했죠. 군사력 변화를 보면서. 그중에 5027을 보면서 한국의 증원군 60만 이상이 든다라는 걸 보면서 뭐랄까 뭐 약간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게 어떻게 작전 계획이 될 수 있느냐라는, 자신이 생각하는 군사력 변환이랑은 굉장히 간극이 큰 거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해라라는 얘기가 떨어졌고, 그것을 진행하려는데 이제 9.11 테러가 나와서 모든 것들이 홀드된 상태고요.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지금 공동 작전 계획을 새로 썼습니다. 쓰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내용에 미 증원군의 숫자는 변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60만 이상의 미 증원군이 들어온다는 건 저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을 했을 때 급변 사태는 다릅니다만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지원 역할, 해 공군의 지원 역할로 온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한 1차 걸프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는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다 대규모 지상군을 활용한 전쟁들이 아니거든요.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을 해서 적 지휘부에 이제 중심 타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킨 후에 안정화 작전으로 들어가는 게 미국의 전쟁 패턴입니다. 한반도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언론에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나오긴 합니다만, 미 합참 부의장이 그런 얘기들을 했죠. 이런 작전 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냉전 시대의 사실 유물이다라고 럼스펠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은 그런 작전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투 방식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의 형태에 따라서 전투 방식의 변화, 그 의미는 대규모 지상군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산이랑도 다 관련돼 있습니다만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 대규모 지상군을 투사하는 데 드는 비용,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그 지상군의 일부를 지금 한반도나 사전 전진 배치, 그러니까 주한 미군 형태로 갖다 놓는 데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이 다 막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대규모 지상군을 전면전에 투입을 했을 때 미군이 발생하는 그런 사상자에 대한 것들, 미군은 더 이상 그런 전쟁을 치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작권 전환 문제가 계속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은 좀 더 현실화하고 한국과 미국이 작전 계획을 만들 때 명확하게 한국과 미국의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이 뭐 지금 14위인가요? 경제 규모, 무역 규모로 그 정도.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정부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국방으로 전부 다 보낼 수는 없는 상태죠. 근데 물론 우리는 북한이라는 당면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계의 이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는 국방비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살 수가 있거나 다 가질 수는 없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국방 개혁이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전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 효율화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당면한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많은 예산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효율화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실패했죠.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국방 개혁의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역시 지휘체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지를 못했죠. 이것이 굉장히 정치 이슈화되고 그래서 뭐 한국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새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 뭐 계획들이 안 나오는 상태고, 근데 저는 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한된 자원을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많은 부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군사 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는 주변에 주변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군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가 끝난 건데 이게 계속 정치적인 논리로 걸려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기존의 답들은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정책 결정자의 의지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해낼 것인가. 정책 결정자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다면 돌파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예산 삭감 계속 얘기를 하는 우리 내용 중에 미국의 예산 삭감으로 전반적인 대비 태세가 약해지고 그 의미는 결국 한반도 방위의 책임은 전작권이 지금 2015년에 전환이 되느냐 마냐를 떠나서 한반도 방위의 가장 주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고요. 이것은 안보 환경,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당면한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더 연기를 하면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기존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를 하면 더 좋은 점이 있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제도적인 긴밀성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전체적인 예산 삭감의 문제, 한반도의 정세, 중국의 문제, 언제까지나 우리 한반도 방위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도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국방개혁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빨리 추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 한미 방위 분담인데 그 전에 전작권 전환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대응 능력에 기반해서 시기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2012년에 우리가 다 계획들이 있죠. 계획들이 있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본 운영 능력 IOC라고 합니다. 기본 운영 능력을 통해서 부대가 이제 어떻게 편제가 되고 장비는 어떻게 되고 핵심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가에 대한 그런 일종의 능력 테스트를 했죠. 12년에 했고 그리고 이제 FOC라고 이제 파이널 마지막 그 운영 능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 부분이 원래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간이 같이 운영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면 그것에 필요한 만큼의 그럼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재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한국군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과의 이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논의가 필요한데 이럴 때도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필요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고 그것에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요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요. 당연히 분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협상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1조 원 이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8천억대 지금 우리가 그 매년 이번 올해 2012년, 13년까지 이제 8,3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인데 이제 1조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의 입장은 계속 한국이 갖고 있는 부담하고 있는 부담의 액수가 전반적으로 일본이랑 비교해 봤을 때 부담률뿐만 아니라 액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측에서 생각하는 건 자기네가 지금 재정적인 이런 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한국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국과 미국 정부 둘 다에 좀 불만이 있는데요. 방위분담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사용 후에 그러니까 이미 그 부담이 됐을 때 그것을 미국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후 관리의 문제들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그것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올 10월까지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 이제 국회에 통과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7월 달이 다 8월 달이 다 지금 7월 다 가고 8월 달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중 8구 이렇게 하다가 허겁지겁해서 뭐 작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더 올리자 해서 아마 덮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제발 이번 합의에는 한미 간에 앞으로 뭐 2년을 지금 뭐 하게 될지 5년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를 좀 할 수 있는 공동 연구라든지 아니면 양국 정부에서 그것을 좀 롱텀이라 했자면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양국 실무진들과 연구진들이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계속 남아있고 지금도 이번에도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해의 분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 정부가 느끼고 있는 그런 예산 삭감의 그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이거는 단순히 회계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학적으로 뭐 미국이 뭐 리스트 쭉 써서 니네가 이만큼 썼으니까 우리 이만큼 하겠다라고만 계산할 수 없는 한미 동맹 전체 차원의 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요.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예를 든 B2 마머 같은 경우에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경우에 미국이 보내는데 60억 이상의 돈이 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한국과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건 100% 미국 거다. 그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공동 자산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방위 분담 협상을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미중 간의 대규모 전면전이나 재래 전쟁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그것을 아마 좀 구체적으로 아마 사례를 놓고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두 군데 정도가 이제 제일 그나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미중 간에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당연히 대만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죠. 대만해 양안 관계로 그런 대만해 위기 같은 것이 다시 뭐 재발될 가능성은 점점 얕아지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지역이 한반도 지역이죠.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개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또 뭐 사실은 미국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 나머지 이제 뭐 센카쿠 열도나 그런 식의 국지적인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재래전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으로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대규모 재래전에 관한 그런 작전 계획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럼스펠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전, 국지전 혹은 그런 신속 대응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전력을 이제 뭐 지금 예산 삭감을 그런 상황에서 전력을 그쪽으로 운영하고 투사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역시 A2AD라는 거죠. A2AD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필요한 지역에 뭐 대만 해협을 지금 가장 상정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인데 그 부분에 자신들이 군사력을 투사했을 때 혹시 미국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중 간의 군사력 격차는 굉장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미국은 전 세계를 통해서 항모 전단을 11개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지금 라이오닝 항공모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미중 간의 군사력 격차가 줄고 중국이 미국만큼의 군사력을 가지려 하면은 결국은 이 연안과 근해를 떠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것은 결국 항모 전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전 세계에 미군 기지를 운영을 하면서 뭐 중국군은 전 세계에 이제 전진 배치시키는 거죠. 둘 다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죠. 특히 항모 전단 같은 경우에는 항모 한 척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단이고요. 그것을 할 만한 기술적인 것들이 다 전단이 구성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더불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작전 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확보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투에 그것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모든 것을 갖추려면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다면은 항모를 해놓고 해군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미니멈 15년 이상은 하나의 전단을 온전하게 운영하는데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